반갑습니다. 저는 맥킨지 서울 오피스의 임정수 파트너라고 합니다. 저는 맥킨지 서울 오피스에서 20여 년간 전략 컨설턴트로서 활약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91학번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됐고요. 저희 동문 여러분들 또 서울대 경영학과 커뮤니티 분들과 같이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저는 선도 기업들의 변화 관리를 통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는 것을 이끌어 왔습니다. 특히 그 변혁은 많은 경우에 성장, 신사업 발굴을 통해서 이룰 수 있었고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왔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란 과연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전략 검증을 위한 10대 불변의 기준 10 테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들 전략 그러시면 많은 공부들 하셨고 또 많은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익숙해지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이클 포터의 5 Force라는 개념이 있죠. 또 맥킨지에서도 7S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략을 정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대에 과연 그러한 접근 방법, 프레임워크가 여전히 강력하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너레이티브 AI,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뜨고 각광을 받고 있죠. 챗 GPT가 실제 일 사용자 100만 명을 달성하는데 단 5일이 걸렸습니다. 40일 만에 1000만 명을 도달했고요. 단지 2달 만에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를 하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빠른 시간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5 Forces나 7S 같은 프레임워크가 과거에 변화의 속도가 더딘 시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은 정적인 환경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그리고 파워풀한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는 정적인 접근 방법보다 동적인 접근 방법이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10 테스트를 생각을 했고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10가지 테스트를 공유하면서 3가지의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척도를 제공합니다. 전략에 있어서의 격차나 개선 기회를 식별할 수 있고 전략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서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 테스트는 단순히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전략이 얼마나 견고한지 측정하는 척도이지만 전략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여기 보시는 왼쪽 그림과 같은 세상이라면 전략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차분하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 것처럼 현실은 다분히 세상의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에 더 가깝다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혼란이 있고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확실성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불확실성은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경쟁 상황과 관계없이 강력한 비즈니스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오늘 10 테스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이란 개념은 군대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리스어로 장군직이라고 하고요. 더 워라는 책에서 이 전략이라는 것을 아주 처음 깊게 다뤘습니다. 전략은 단순히 이제 군대를 전장에 투입하기 전에 취하는 모든 행동들, 병력의 수라든지 훈련의 방법, 또 어떠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서 적을 무찌를 것인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우는 계획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게 모두 전략이죠. 하지만 전장에 나가서 직접 싸울 때
전투의 격렬한 열기를 속에서 내리는 단기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을 우리가 전술이라고 합니다. 군대로 무엇을 하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략은 성공적인 전술 실행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전략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명했던 200여 개의 전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력을 갖춘 당사자 간에 매우 비대칭적인 전쟁들을 200개 봤을 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전력을 갖춘 측이 승리하는 경우가 70% 이상이 됐습니다. 이 200여 개의 전쟁 중에 150여 개의 전쟁은 이렇게 차별화된 매우 비대칭적인 전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아주 당연스럽게도 강력한 전력을 갖춘 쪽이 승리하는 모습이 78%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는 200여 개 전쟁 중에 양측이 극단적으로 다른 전략을 구사했던 전쟁, 26개의 전쟁은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다는 거죠. 약한 전력을 갖춘 측이 승리하는 경우도 60% 이상이 있었고요. 이게 아마 우리 이순신 장군이 했던 울돌목 전쟁,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공적으로 승리 전략을 보장하는 10가지 테스트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을 이기는 우리의 첫 번째 테스트는 전략에 관한 가장 자연스러운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이는 또한 포괄적입니다. 나머지 테스트는 성공적인 전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그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 테스트 각각에는 합격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함께 제공할 것이고 우리는 처음 전략을 시장을 이기는 전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1번이 오버아칭한 내용을 전달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에 관련된 테스트가 시장에 대한 내용,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에 대한 내용들이 트렌드와 인사이트에 관한 내용,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 테스트가 실행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 각각 영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질문씩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10가지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10개를 전부 다 통과하는 경우는 매우 힘듭니다. 저희가 한 2,000여 개의 회사와 같이 이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응답자의 35%만이 우리 전략이 이 10개의 테스트 중에 3개 이상을 통과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어려운 만큼 우리가 집중해서 분석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략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시장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따라가고 있는가? 이는 좋은 전략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믿습니다. 결과를 성공적으로 전달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이는 또한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뒤에 나올 9개 테스트는 성공의 전략적인 모습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시장을 이기고 있습니까? 전략은 가치 사슬이 동일한 수준에서 회사와 경쟁하는 것에 관련된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밸류체인 그리고 흔히 요즘 말하는 이코시스템 안에서 고객, 공급업체, 생태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경쟁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사의 이익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네. 여기에 해당되는 많은 시장의 참여자가 있습니다. 공항도 있고요. 파일럿도 있고요. 우리가 여행을 가려면 예약해야 되는 플랫폼도 있고요. 비행기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엔진도 필요하고요. 연료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경쟁사들도 존재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수익을 갖고 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큰 패자는 누굴까요? 놀랍게도 가장 큰 패자가 항공운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랍게도 가장 큰 승자는 파일럿입니다. 여행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는 여행사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여행을 가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플랫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여행 플랫폼들을 접하고 계시죠. 특히 인터넷 등장을 통해서 중개 역할의 가치를 완전히 고갈시켰습니다. 에어프레임 제조사, 되게 집중된 사업이지만 요즘 보잉, 에어버스, 그 외에 많은 회사들이 공격적인 수량 경쟁을 하고 있죠. 제트 엔진 연료 공급업체, 여기는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모든 것의 총승자는 조종사인 거죠. 조종사는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의 교육, 테스트,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실제 운항 인턴십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아이디어는 가치가 고르지 않게 흐르고 특히나 희소성 지점까지 가장 많이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파일럿의 어떤 점이 가장 파워풀한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레이버 유니언, 노조가 있어요. 파일럿 노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게 독점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고요. 모든 시장 경쟁 속에서 상호작용을 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소수,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이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는 생각하기에 패러독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완전한 시장 경쟁을 통해서 가장 극도의 생산성을 달성하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경쟁 시장을 자유시장 체계에서 추구를 하죠. 하지만 완벽한 시장은 이길 수 없는 시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완벽한 시장과 경쟁하기 위해서 비용 절감 전략을 추구하다가 이게 왜 효과가 없는 것이지? 이런 궁금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대담은 결국 완벽한 시장, 완전한 컴피티션 시장에서는 승자가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의 불안전성이 파이의 존재를 허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큰 오버아칭한 질문상에서 우리가 전략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장에서의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힘을 이기기 위해 우리 전략가들은 시장의 불안전성이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해야 그것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시장은 불안정한 시장인가요? 완전한 시장인가요? 불안전한 시장 요인은 과연 무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략에는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은 한 2,400여 개 회사들에 대한 경제적 수익을 그냥 일류치로 쭉 나래비를 세운 거예요. 전략에는 불평등이 만연합니다. 경제적 이익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적 방식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여기 보이시잖아요. 중간 3분위에 속하는 기업 중 60%가 290억 달러가 조금 넘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합니다. 즉 각각 회사별로 한 1,700만 달러 정도 전체 파이의 10%에 불과한 거죠. 이 점유율은 상위 5분위에서 창출된 6,770억 달러에 비하면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각 기업들이, 여기에 있는 기업들은 중간 3분위에서 발생한 경제적 이익보다 거의 70배나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하위 5분위에서는 거의 4천억 달러에 관련된 영업 손실을, 경제적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수그룹에 속한 기업들에게는 시장 참여 가치 창출에 매우 강력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질문으로 우리는 과연 시장을 이기는 전략인가? Where to play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진정한 경쟁 우위를 활용하는 전략인가? 우리는 가치가 희소성으로 흘러가는 시장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희소성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희소성은 진정한 경쟁 우위, 과연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테니스를 요즘에 많이 치신다고 그래요, 골프보다도. 자, 예전에 유명했던 왕년의 스타입니다. 로저 페더러.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로저 페더러는 수년 동안 세계 테니스 랭킹 1위를 달렸고, 지금은 이제 라파엘 나달, 노박 조코비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는 진짜로 뛰어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입 중에 일부는 그의 기술과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 페더러가 만약 탁구를 했었다고 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그가 배드민턴 또는 탁구를 했더라도 동료 선수들 대비 월등한 실력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액을 벌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roprietary advantage, 고유의 경쟁력, 그리고 포지셔널 어드밴티지, 최고의 테니스 선수였기 때문에 다른 많은 스포츠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이 벌 수 있었다는 거, 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저 페더러의 수익력은 순전히 그의 기술로만 분석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맥락에서도 현재 성공의 원천을 파악하지 못하면 전략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테니스를 치는 것은 그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상위 10명의 테니스 선수들의 연간 수입 평균이 한 1,400만 달러 정도고요. 탁구, 스쿼시, 배드민턴 등 다른 라켓 스포츠 상위 10명의 평균 수입은 연간 고작 60만 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페더러가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로저 페더러가 가지고 있는 우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로저 페더러가 어느 포지셔닝으로 작업을 했는지에 관련된 부분에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쟁 우위는 포지셔널 어드밴티지, 위치적 우위와 프로프라이어터리 어드밴티지, 독점적 우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니스도 얘기했지만 저는 축구도 아마 되게 중요한 포인트, 레퍼런스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는 핸드볼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좋은 스포츠죠.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가치는 가치가 소수의 선수에게만 귀속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점 우위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당신한테 능숙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귀하가 특권적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 테니스나 이런 데서 최고의 라켓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독특한 역량의 혼합을 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도 살라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확실히 그는 빠르지만 실제로 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전체 게임의 조합입니다. 하나의 역량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업을 차별하는 것도 역량의 조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프레임워크는 왜 돈을 버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이 떠나기를 바라는 단순한 방향은 질문이 단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보다 더 심오하다는 것이죠. 시장의 구조, 행위를 합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특권 자산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특별한 역량을 받아들이는 데는 훨씬 더 높은 입증 부담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는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 피상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위치적 우위, 독점적 우위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수익 창출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쟁 우위의 원천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는 평균 및 일반적인 범위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의 투자 자본에 대한 역사적 수익률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논의한 내용, 즉 성과가 위치적 이점과 독점적 이점의 조합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제약회사나 IT 조직의 성과와 일반적인 통신업체, 항공사의 성과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사의 성과 중 어느 부분이 해당 업계에 기인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경쟁 우위의 진정한 원천과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초점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거를 떠나서 나에 대한 것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독보적인 인사이트와 정보에 근간한 미래에 대한 전망. 이 5번째 테스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분석 보고서와 업계 보고서를 구입을 하죠. 모두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고 동일한 내용을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허먼 임팩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곳에 쫓아가는 전략. 그것은 차별화되거나 독보적인 전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귀화의 전략이 과연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특히 귀화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독점 소스는 어디에 있는지, 경쟁사가 잠재적인 참가자가 갖고 있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소스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적용되면 데이터에는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의료 사업을 예로 들어보죠. 의사 개개인은 여러 측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에 대해서도 많이 알죠. 그들이 우리 몸을 둘러싼 과학뿐만 아니라 종종 우리 자신의 건강 이력, 질병에 대한 민감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독감 발병이 걱정됐을 때 담당 의사가 전문가인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실제로 어디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언제 독감이 유행을 할 것인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보를 그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흔한 얘기로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여기가 훨씬 더 많은 의사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예전에는 바이러스 학이라든지 임상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보고서를 만들고 언제쯤이면은 이 나라에서 독감이 유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하지만 실시간 데이터가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었고, 자, 이제는 독감이 진단되기 전에 독감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 또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사후적으로 모아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상이 되는 많은 대중들이 나 질병에 걸린 것 같은데, 독감에 걸린 것 같은데, 우리 애가 독감 증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이버와 구글한테 묻죠. 그만큼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감기의 트렌드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과는 네이처지에까지 게재가 됐었어요. 검색어가 얼마나 자주 표시되는지를 계산해서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에서 독감이 얼마나 많이 유행하고 있고 언제 발생이 될런지에 대한 유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독점적인 정보의 소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돼야 될까요? 그들처럼 모든 소스, 나에 대한 정보를 소유해야 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사항은 필립스라는 유럽에 있는 큰 재벌 기업이죠. 그 회사가 1999년도에 시그램이라는 회사에 폴리그램이라고 했던 자기의 레이블 회사를 판매했던, 매각했던 사례를 가지고 한 가지 설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90년대에 우리가 어떻게 음악을 들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테이프, 구르마 테이프도 있었고요. 그죠? CD를 통해서 듣기도 했어요. 대규모 음반사들이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했죠. 아직 지금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을 때니까요. 음악을 CD에 굽는 기능이 등장했을 때 솔직히 그 누구도 디지털화가 지금처럼 진행될지는 몰랐어요. 저희 팀에서 MP3, P2P, 파일 공유, 또는 온라인 스트리밍 이런 출현을 예측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팀에서는 소비자가 자료를 복사하기 시작하면서 저작권 보호에 실질적인 이점이 급속히 희석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필립스 안에 CD를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CD에 있어서 매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봤고요. 경영자가 질문을 했죠. 왜 갑자기 이렇게 CD가 많이 팔리고 있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복제 CD를 만드는데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냥 안 순간 필립스의 최고 경영자는 내가 CD 제조를 하면서 갖고 있던 정보를 활용해서 그 독점적인 정보로 이제 CD를 통해서 음악을 파는 시대는 갔구나.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폴리그램은 더 이상 사업의 독점적인 가치를 갖고 가기가 힘들겠구나 라는 결정을 내렸고 그래서 곧바로 이 KLM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날아가서 시그램에 이 회사를 매각을 했죠. 그 매각이 실제로 그 이후에 음반 시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대 후반이 가장 음반 시장의 가치가 높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한 부분 음반 시장은 가라앉았죠. 이 CEO는 비행기에 곧장 올라탈 정도로 신호에 대해서 민감했고 행동했기 때문에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고 시장에 대해서 또 내 현재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먼저 아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코스를 좀 변경해서 8번째 테스트로 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경제적 잉여를 창출하고 포착하는 방법, 특히나 독점적인 소스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략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현하기 전에 누군가는 이것이 올바른 전략인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근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최고의 통찰력과 도구를 갖춘 최고의 경영진이라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흔한 커먼센스, 아시는 사항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건축물 중에 우주에서 보이는 유일한 건축물은 무엇일까? 제가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을 때 답은 당연히 만리장성 아니야?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그냥 만리장성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주에 나가면 실제로 보여지는 것이 만리장성일 것이야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몇 가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주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우주가 어디서부터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100km 상공인지 성층권인지 어디를 우리가 우주 공간으로 정의할 것인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에서 보인다고 알려진 만리장성이지만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우주에서 육안으로 만리장성을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2005년에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던 레오이 차오라는 우주 비행사가 400km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망원 렌즈를 탑재한 디지털 카메라로 만리장성은 촬영했지만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사각형이 어떤 게 더 어두운지 말해달라고 하면 아마 너무나 명확하나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A하고 B, A가 훨씬 더 진해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A하고 B는 동일한 색깔입니다. 주변에 어떤 환경이 되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의 눈이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착각, 편향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편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많은 오류들이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지나친 낙관주의, 임의적 중거점, 이런 것들이 있죠. 귀속 오류라고 얘기하는 것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원인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의 인지적 편견 중에 하나이죠. 이게 보통 행위자, 관찰자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속을 하는 차를 보고 와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외부적인 입장에선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게 되게 성격이 급해서 그렇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임신한 아내가 지금 분만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릴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원인에 대한 판단이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략에 있어서 되게 고민스러운 거는 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런 오류, 편견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흔히 이제 골프들 많이 치시는데 연습 그린에서 퍼팅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홀을 향해서 10개의 공을 쳐보면 얼마나 세게 쳐야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 목표, 홀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게 정확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행하는 많은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은 그렇게 명확한 답이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습할 기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을 보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요점은 이러한 전략 주제에 있어서 편견, 추론 이런 것들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언제나 인지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의 최종 테스트, 10번째 테스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과 실행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행동을 취하지 않는 전략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 모두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실행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전략가로서 우리 자신을 조명하고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명확하고 일관된 선택을 했는지, 달성 가능한 가까운 목표를 설정했는지, 우리의 조직원들이 명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련의 위임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자원의 이동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제로 베이스 버제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계획, 예산 할당은 그냥 관성에 따라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 할당이 굉장히 끈적거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부서 간 자본 지출 할당의 상관관계는 매년 90% 이상입니다. 전년하고 거의 90%는 동일한 자원 배분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전략에 따르면 자원 할당 프로세스를 재배분하기 위해서 신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동일한 것을 더 많이 재고동하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요즘 거의 이제 주문이 됐어요. 잘 실행된 평범한 전략은 비록 평범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훌륭한 전략보다 훨씬 낫다고 믿습니다. 전략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실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좋은 전략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상 좋은 실행을 위한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실행 없는 좋은 전략은 백일몽에 불과하지만 잘 실행된 나쁜 전략은
실제로도 악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동안 많은 고객사들과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하면서 했던 자료들을 뒤져보다 보니까 2019년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내 5대 그룹 중에 5개년 전략을 짜지 않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만나는 많은 경영진들이 매년의 사업 계획이 진짜 의미가 있나? 오히려 롤링 베이스로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방향성 그리고 외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으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으로 통과해서 승리 전략을 보장하는 10가지 테스트를 봤습니다. 제가 비록 5가지밖에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전달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을 이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테스트는 전략에 관한 대화의 가장 자연스러운 출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전략인가? 나머지 테스트는 성공적인 전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가 정보에 있어서 독점성,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지만 거기서부터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으로서 어쩔 수 가질 수밖에 없는 경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과 혹은 잘못된 영역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실행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을 진행하실 때 이 10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인가? 10개의 전략을 테스트함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